안녕하세요.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흰머리가 희끗거리기 시작한 요즘 인생이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얼마 전 요단강 입구에서 하나님과 하이파이브를 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살아서 사연을 쓰게 된 건 제 목숨을 살려준 한 청년 때문인데요. 얼마 전 제가 만났던 제 인생 최고로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동네에서 자그마한 빵집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아침 일찍부터 가게 문을 열러 가시는 부모님을 따라 나섰고, 고소한 빵 냄새를 맡으며 다양한 종류의 빵들을 정말 원 없이 먹으며 성장했죠.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빵집은 서울의 작은 동네에 유일하게 위치한 빵집이었기에 사람이 정말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꽈배기 안 나왔어요? 아이고, 어떡하죠?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다 팔렸어요. 내일 다시 오시면 맛있게 만들어 놓을게요. 어지간한 음식점엔 그 가게를 대표하는 메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게는 모든 메뉴들이 골고루 잘 팔렸습니다. 빵의 근본이라 불리는 단팥빵부터 시작해서 설탕을 가득 묻힌 꽈배기, 포실포실한 식빵과 고소한 계란빵까지 단 하나도 맛이 없는 메뉴가 없었기에 나오는 족족 비워지곤 했답니다. 부모님께선 이 일을 하시는 걸 정말 기뻐하셨고, 누구보다 빵을 만드는 데 진심이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어릴 적부터 누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길수야, 엄마 아빠 나이 들면 이 가겐 그대로 네가 물려받아서 이끌어 나가야 돼. 네가 그때쯤 결혼을 하게 된다면 대대로 물려줘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엄마 아빠가 하는 거 잘 보고 배워. 어깨 너머로 구경만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야. 사실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지만, 나고 자랄 때부터 봐온 것이 이거 하나뿐이었고, 매일 아침마다 풍겨오는 고소한 빵 냄새를 사랑했기에 부모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이 가게를 꼭 운영해야지. 그리고 그때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 자식에게도 이 가게를 물려줘야지 마음을 먹고 성장을 하게 됐어요. 학창 시절엔 친한 친구들이 가끔 가게로 놀러 오면 부모님께선 무척 반갑게 맞아주시며 갓 구운 빵을 내어주시곤 했습니다. 자,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빵이야. 이런 거 원래 나왔을 때 바로 먹는 거야. 자, 여기 주스랑 같이 먹어봐. 우와, 엄청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각 구운 빵을 나눠 먹으며 만화방에서 빌려온 만화를 보기도 하고 신나게 수다를 떨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그때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중학생이 됐을 때부터 부모님께 빵 만드는 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너머로만 배웠기에 실전에 들어갔을 땐 번번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애먼 재료들을 많이 낭비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혼이 나기도 했지만,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누굴 닮았는지 습득력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구만 그래. 이 정도면 지금 당장 가게 넘겨줘도 손색이 없겠어. 아버지, 빵집 문 닫을 일 있어요? 아직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원래 처음엔 이렇게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늘어가는 거고. 우리 아들이 아주 재능이 있네.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절대적으로 믿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에 행복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 이렇게 꾸준히 부모님 밑에서 배운 다음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가게에서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선 제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수야,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선생님 생각으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틈틈이 부모님을 돕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너 정도면 성적도 우수하고 교우 관계도 좋은 편이라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 선생님은 조금 아쉽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 밑에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경험을 쌓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대학은 언젠가 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저의 생각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도 제게 대학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20살 대학에 들어가 캠퍼스를 누비면서 청춘을 느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시며 대학을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고 전 그런 부모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졸업하고 나서 바로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드리기로 마음 굳혔어요. 대학은 솔직히 가도 좋긴 하지만 전 지금 공부를 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뒤에서 이렇게 빵 만드는 걸 배우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하나를 하고자 하면 그걸 제대로 배워서 막힘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제일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래, 남자가 이런 뚝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아주 기특하다, 우리 아들. 그래, 이왕 마음 먹은 거 졸업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번 일해봐. 아버지가 누누이 말했지? 사람은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한 법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마음 먹은 만큼 열심히 배워봐. 혹시 아냐? 언젠간 네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맛있는 빵을 만들어낼지. 부모님께선 저의 생각을 전적으로 믿어주시며 응원해 주셨고 그렇게 졸업을 하자마자 곧바로 가게에서 부모님의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니 확실히 어깨 너머로만 배우던 시절보단 훨씬 더 의미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 시절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지만 빵 한쪽 사 먹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편이었죠. 저희 가게가 동네에서 하나밖에 없는 곳이다 보니 가끔씩은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기웃거리며 가게 안을 구경하는 일이 적지 않았죠. 부모님께선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을 보고선 항상 막 구워진 빵을 담아 건네주시곤 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돈이 없는데. 돈 안 받고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드셔도 돼요. 이거 방금 구운 거라 아주 쫄깃하고 맛있을 거예요. 저희 가게 빵들은 하나같이 다 맛있으니까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 애랑 같이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때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내어주는 부모님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기껏 돈 받고 팔려고 아침부터 나와서 힘들게 만들어 놓고선 뭐하러 돈도 받지 않고 저런 사람들에게 빵을 내주는 거지? 싶은 마음에 한날은 어머니께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런 사람들한테 팔 땐 단돈 100원이라도 좀 받고 파시지.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이렇게 빵 만들어 파는데 찾아올 때마다 돈도 안 받고 주면 결국엔 가게 손해잖아요. 길수야, 사람은 말이야. 손익을 따지고 사면 안 돼. 이러면 손해를 보겠구나. 이러면 이득을 보겠구나. 하나하나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나중엔 인생이 피곤해지게 되는 거야. 저 사람들도 내 돈 주고 자유롭게 밥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겠어. 밥 한 끼 먹을까 말까 한 날들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을 텐데 이렇게나마 도와서 배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만 있으면 우리가 보는 약간의 손해쯤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 엄마 말이 맞다. 저 사람들도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닐 거야. 남들처럼 평범한 하루를 누리고 싶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저렇게 사는 거겠지. 나중에 길순이가 우리 가게를 물려받게 돼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을 외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 우리의 호의는 저 사람들에겐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서 뭔가 머리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엔 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나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도 못하고 때국물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며 인상을 쓰고 다니기 바빴었는데
저와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얼굴에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고쳐먹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가게와 집을 반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친한 친구들도 모두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서로 바빠 거의 만나지 못했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동네에서 오다 가다 마주치며 인사를 하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바쁜 일상을 살던 시기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와의 만남은 제법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이었죠.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기본으로 가게에 들렸고, 워낙에 자주 오다 보니까 얼굴이 익어 부모님과도 간단하게 대화를 나눌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선 장난스러운 말투로 아내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아가씨는 남자친구 없나? 네, 없어요. 제 친구들은 잘만 연애하고 일찍 결혼한 친구들도 몇 있는데 저만 혼자네요. 이젠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영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아들놈은 어때? 저 녀석도 눈 뜨면 출근밖에 안 하고 집이랑 가게밖에 안 다녀. 한창 좋을 나이에 여자친구라도 좀 만났으면 싶은데 말이야. 아가씨랑 딱 나이대도 맞고 좋겠구만. 길수야, 너 이리 좀 나와봐라. 아버지의 말을 주방에서 모두 듣고 있었던 전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모습이 보이지 않게끔 몸을 확 숙여버렸고, 그런 제 모습을 본 어머니께선 몸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이고, 배꼽이야. 여보, 얘 숨었어. 부끄러운가 봐. 사내로 태어나서 저렇게 숫기가 없어서야 원. 야, 자고로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차지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넌 미인 차지하긴 글러먹었다 이놈아. 아버지께선 이런 제 반응이 재밌다는 듯 계속해서 장난을 치셨고, 아내도 재미있는지 밖에서 엄청 웃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정말 민망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다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한번 까딱하고 빵을 진열한 다음 들어가려고 하니 아내가 저를 붙잡고서 방긋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 아들분 맞죠? 며칠 전에 부끄럽다고 숨어버리셨던. 앞으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편하게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인연인데 또래끼리 친하게 잘 지내면 좋잖아요. 아내의 말을 듣는데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말하면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저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설레는 마음에 그런 건지 구분이 전혀 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매번 가게에 들를 때마다 제게 소소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처음엔 불편함, 부담스러움, 그리고 부끄러움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던 저도 점점 아내가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아내와 저는 자연스럽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단골 손님과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내와는 그냥 맺어질 운명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저희는 성격이 잘 맞았고, 또 아내가 워낙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기에 5년간 트러블 없이 만남을 이어오다 30이 됐을 무렵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부모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을 며느리로 다 받아들이는 날이 오고 사람 인연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니까. 안 그래 여보? 그러니까 말이야. 처음엔 그렇게 부끄럽다고 눈도 못 마주치고 눈을 피하고 몸을 숨기고 아주 난리법석을 다 떨더니만 두 사람 앞으로 다투지 말고 잘 살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내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지만 처갓집에서도 절 두 팔 벌려 반겨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도 저희 가게 빵을 무척이나 좋아하시고 자주 드셨다고 하더군요. 항상 가게 갈 때마다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는 부모님도 너무 좋고 빵 맛도 좋아서 자주 가게 된다며 어찌나 칭찬을 해주시던지 양가의 따뜻한 분위기인 상견례장까지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소중한 생명이 찾아와 줬습니다. 아내는 임신 초기 입덧이 굉장히 심한 편에 속했었는데요. 고기 냄새, 과일 냄새엔 구역질을 하고 입에도 대지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딱 하나, 저희 가게에서 파는 빵 하나만큼은 정말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빵은 잘 들어가? 속 안 울렁거려? 어,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진짜 신기하게 이거 하나만큼은 잘 들어가네. 나도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입덧 기간 동안 빵만 주구장창 먹는 아내를 보며 정말 좋아하나 보다,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심한 사람들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주구장창 토를 한다는데 이거라도 잘 먹어주니 참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10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저희 두 사람 사이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한 명 태어나게 됐고, 저희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3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쯤 부모님께서 절 부르시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수야, 너도 이제 가정을 가졌고 30살이 됐으니 슬슬 가게를 물려받아도 되지 않겠냐? 무슨 소리세요? 벌써 가게를 물려주시다니요. 어머니 아버지 아직까지 정정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도 흰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얼굴에 주름살도 한 줄 두 줄 늘어나는데 너희 엄마랑 나도 이제 조금은 쉬어야 하지 않겠냐. 너한테 가게 넘겨주고서 우린 살아오는 동안 모아온 돈 가지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노년을 즐겨보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도 이렇게 번듯하게 잘 키워놨겠다. 장가도 보내놓고 손자도 받겠다. 며느리도 받겠다. 빵집도 이 정도면 성공했겠다. 우리한테 이룰 것이 남은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미련 남은 거 없다. 깔끔하게 너한테 물려주마. 부모님에겐 청춘의 전부였고 인생의 한 조각이었을 이 가게를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모님께서 고생을 하셨던 것도 맞고 쉴 틈 없이 달려오셨던 것도 맞았고 일찌감치 시작을 해봐도 나쁠 것 없겠다 싶었기에 저는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고 자세하게 제게 인수인계를 해주셨고 한 달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후 본격적으로 저 혼자 가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셋이었던 이 공간에 이제 저 혼자 남게 되니 기분이 영 묘하기도 하고 어깨에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느껴지는 것도 같았어요.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게 된 아내는 저녁쯤 종종 아이를 얻고 빵집에 들러 가게 정리를 돕곤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할 때보단 훨씬 더 피로했고 몸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도 얼굴이 익숙한 손님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불편한 부분은 조금도 없어서 만족했습니다. 인생 2번째 페이지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아이를 만난 것도 이 무렵쯤이었어요. 어우, 난 여름이 이래서 싫어. 무슨 놈의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냐?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양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습기 어린 날씨에 투덜거리며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출근을 했는데 세상에 조그만 어린아이가 우산도 쓰지 않은 채로 비를 쫄딱 맞으며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그 아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물었습니다. 아가, 왜 우산도 안 쓰고 있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가게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빵 사 먹고 싶어서요. 아, 그랬구나. 있잖아. 가게 문은 지금 여는 게 맞긴 한데 혹시 빵 사러 온 거니? 그런 거면 적어도 1시간은 넘게 기다려야 할 텐데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아이의 말에 저는 가게 문을 열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고 곧바로 창고 안인 수건을 꺼내 아이를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 우유 한 잔을 따뜻하게 데워 가게 안쪽에 있는 공간에 앉혀두고서 어젯밤 미리 만들어둔 반죽을 꺼내 바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진열대에 어느 정도 빵들이 공간을 채워가기 시작했고 저는 자리에 앉아서 발장난을 치고 있는 아이를 향해 손짓했어요. 많이 기다렸지? 이리 와서 편하게 먹고 싶은 거 골라 담아. 아이는 제 말에 신이 나서 쪼르르 달려오더니
어떤 빵을 담을까 고민하면서 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입을 앙다물고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5분 정도를 돌아다니다 빵 3개를 골라 제게 들고 왔고 저는 빵을 봉투에 담아준 다음 가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빵 3개 1,500원이다. 제 말에 아이는 한참 동안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동전을 꺼내 세어보곤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돈이 조금 부족한 듯 보여 물었더니 아무 말 없이 제게 손을 쫙 펴서 보여줬고 아이의 작은 손바닥 위엔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4개, 10원짜리 동전 5개 등이 올라가 있었어요. 다 합쳐봐도 빵의 가격엔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가격이었죠. 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아이를 향해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 빵 먹고 싶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 할머니가요. 이런 거 원래 제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는 거라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우와, 할머니가 되게 잘 가르치셨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냥 가지고 가도 돼. 우리 가게 첫 번째 손님이기도 하고 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날 가게 문이 열릴 때까지 우산도 없이 비 맞으면서 기다려줬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들고 온 돈만 내고 이거 다 가지고 가도 돼. 아저씨가 우리 꼬마한테 주는 선물이야. 우와, 진짜요? 진짜 저 이거 가지고 가도 돼요? 그럼. 마침 비도 그쳤다. 비 다시 쏟아지기 전에 얼른 들고 가. 감사합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이는 무척이나 밝은 얼굴로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나갔고 그 무렵 다행히도 비가 그쳐서 햇빛이 나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우산 없이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거의 매일같이 동전을 들고서 가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선 딱 그 값에 맞게끔 빵을 하나만 골라 계산대에 올려뒀고 저는 그걸 보고서 다른 빵을 2개 골라 함께 봉투에 담아주곤 했죠. 아이는 항상 뭔가 잔뜩 묻어있는 같은 옷을 입고서 가게로 찾아왔기에 뭔가 사정이 있는가 보다 싶은 마음이 들어 저절로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빵 몇 개 돈을 안 받고 더 얹어준다고 가게가 쫄딱 망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쉬움 없이 아이에게 빵을 넣어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도 걸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게 됐죠. 우리 가게 아기 단골 손님인데 내가 이름 하나도 못 물어봤네. 꼬마야, 넌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김지안이에요. 나이는 10살이고요. 김지안? 와, 되게 멋진 이름이네. 지안인 여기서 어떤 빵을 제일 좋아해? 전 다 좋아하고요. 저희 할머니는 크림빵이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아, 지안이가 사가면 할머니랑 항상 같이 먹는구나. 그지? 맞아요. 할머니가 빵을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많이 많이 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한 개씩이라도 사드리려고 동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지안이 기특하네. 아직 나이도 어린데 할머니 생각할 줄도 알고. 할머니가 지안이 마음 아시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치? 그런데 할머니는 맨날 절 보면 우세요. 전 할머니랑 사는 게 행복한데 할머니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할머니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매일 이렇게 빵도 사다 드리는데 우셔서 조금 속상해요. 지안인 울상인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고 저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조용히 아이의 머리만 쓰다듬어 줬습니다. 뭔가 깊은 사정이 있는 아이가 분명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꼬마이기도 했고 본인도 모르는 것들이 있을 테고 또 안다고 해도 굳이 상처를 꺼내고 싶지 않아 무슨 사정이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안이가 저희 가게 찾아온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무렵쯤 여유로운 평일 오후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시더니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혹시 그쪽이 여기 사장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사장입니다. 근데 누구신지.
저를 찾아온 백발의 할머니는 바로 지안이의 외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께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우리 손주 올 때마다 항상 서비스로 빵 2개 더 넣어줬단 이야기 들었어요. 이 녀석이 매일같이 빵을 사오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빵값이 아무리 비싸지 않기로써니 이렇게까지 매일 사올 수는 없다 싶어서 지안이를 자꾸 물어봤어요.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맨날 빵을 사오는 거냐고. 그랬더니 울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빵 좋아하니까 사드리고 싶었다고. 그래서 자기 돼지 저금통에서 동전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사온 거라는 말을 듣고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그런데 사장님께서 매일같이 우리 손자한테 서비스로 2~3개씩 더 넣어줬다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아이인데도 모질게 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그냥 아이가 너무 순수하고 맑고 예뻐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이왕 사는 거 몇 개 더 넣어줬을 뿐인걸요. 지안인 우리 막내딸이 낳은 아들이에요. 막내 사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됐고 막내 사이가 지안이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우리 딸이 데리고 오게 됐죠. 그런데 이혼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막내딸이 저희 집으로 지안이를 데리고 와선 자긴 다른 남자랑 재혼할 거고 외국으로 떠나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저더러 애를 좀 키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는데 대답 하나 안 해주고서 그냥 애만 덜렁 남겨놓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지 새끼 떼어놓고 마음 편히 잘 살곤 있는지, 속 타는 애미 마음은 아는지. 그때부터 지안이가 할머니랑 둘이서 살게 된 거였군요. 그렇게 됐어요. 저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 어린 거 밥은 굶기고 싶지 않아서 허드렛 일을 하며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벌었죠. 오직 지안이 하나 먹여 살리겠다는 생각 하나로요. 내가 올해 70이 넘어서 이젠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서 지금은 일도 못하고 있고 누워만 있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에 봐도 몸이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안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것 같았어요. 가끔 지안이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이답지 않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 아마도 할머니가 힘들게 자신을 키우는 걸 알았기에 철이 일찍 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이후 할머니께선 제게 꼬깃꼬깃한 봉투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민폐를 끼친 것 같아 미안해요. 그동안 공짜로 받은 빵가 내가 봉투에 담아왔어요.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마워요. 아닙니다, 어르신. 정말 이 돈 주실 필요 없어요. 전 정말 지안이가 너무 예뻐서 더 먹으라고 넣어줬을 뿐입니다. 겨우 빵 몇 개 더 얹어준다고 피해보는 거 없으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어르신.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 봉투를 제게 건네려 하셨지만 저는 끝내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빵 몇 가지와 봉투에 5만 원을 넣어 할머니께 건네드리며 이렇게 말해드렸어요. 이거 제가 집에 가서 지안이랑 같이 드시라고 좀 넣었어요. 뭔가 더 맛있는 걸 드리고 싶은데 저희 집이 빵집이라 드릴 게 빵밖에 없어서 저번에 크림빵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크림빵 좀 더 넣었어요. 그리고 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생활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안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필요한 것도 좀 사시고요. 아니, 이렇게 챙겨주면 도대체 뭐가 남아요? 빵도 챙겨줘, 돈도 챙겨줘. 사장님도 이득을 보는 게 있어야지 원. 저 20살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손익을 따지면 안 된다고.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조금은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워낙 효자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안이랑 조금 더 행복해지세요. 저는 그거 하나면 됩니다. 고마워요. 어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속이 깊을꼬. 단언컨대 장사도 대박 날 겁니다. 지금보다 더 잘 될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께선 이후 계속해서 인사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안이의 사연을 모두 알고 나니 참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뭔가 지안이를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며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찾아오셨던 그 다음 날부터 지안이는 더 이상 아저씨하며 저희 가게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아침 일찍 문을 열면 찾아올까 싶어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문을 열어봤지만 아이의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걸까? 그것도 아니면 할머니가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라도 가게 된 걸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의 끝은 아이의 행복이었어요. 갑자기 발걸음이 끊긴 건 서운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부디 슬픈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길. 먼 훗날 소식을 들었을 때 우와 정말?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할 정도로 기쁜 일이 찾아온 것이길 기원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제가 환갑이라는 나이에 접어들게 됐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은 참 길고도 빠르게 흘러가더군요. 그동안 저희 빵집은 한 곳에 장사를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가게가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다른 동네로 가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맛과 가격은 저렴하게 판매되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프랜차이즈 빵집도 무척이나 많이 생겨났지만 저희는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빵을 팔았어요. 그 덕분에 단골분이라든지 노인들, 아이들이 많이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아유, 요새 물가가 진짜 미친 듯이 오르는데 그래도 사장님 가게는 크게 오르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요샌 빵 하나 값이 3,000원, 5,000원이 넘는다니까요. 빵 하나 가격이 식사 하나 값인 게 말이나 되는지 원.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가게는 다른 곳처럼 가격도 올리고 그리고 맛도 변했음 이렇게 오랫동안 장사 못했죠. 우리 아들도 좋은 배필을 만나 장가를 가고 아내도 건강하게 제 옆에 있어주고 변함없이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행복을 안겨드리고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변화가 찾아온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건강이었어요. 5년 전 협심증으로 인해 한 번 쓰러진 이후로 그 누구보다도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신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이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기니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일을 겪고 나선 건강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영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막 조이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하더군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병원 예약해두자. 괜찮겠지 생각하고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보단 훨씬 낫잖아. 아휴, 약도 잘 먹고 있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죄다 끊었는데 별 문제 없겠지. 그냥 요새 좀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내일 병원 예약했으니 걱정하지 말어.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었기에 크게 걱정되는 부분들은 없었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가게에서 우선 해야 할 것들만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걸으면 걸을수록 누군가 심장을 양손으로 잡아 찢는 듯한 통증이 찾아오더니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더군요. 그 통증을 온몸으로 느낀 걸 마지막으로 제 기억은 누군가 가위로 딱 자른 것 마냥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땐 하얀 천장이 보였고 고개를 돌리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와 아들 내외가 서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지? 무슨 상황이지?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 병원을 가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보, 여기가
어디야? 분명 가게 근처에서 쓰러진 것 같은데. 여보, 정신이 좀 들어?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당연히 알아보지. 하나뿐인 내 마누라잖아. 아휴, 다행이다, 다행이야. 난 못 깨어나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당신 급성 심근경색이었대. 1분이라도 늦었음 정말 죽었을 수도 있대. 마침 그때 길을 지나가는 착한 시민이 당신 쓰러지는 거 보고 바로 심폐소생술하고 직접 119까지 다 불러주셨대. 하늘에서 당신 아직 올 때 아니라고 도로 돌려보내셨나 봐. 당신은 그냥 살 운명이었나 봐. 지나가는 시민? 전 제 목숨을 살려준 그분에게 꼭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도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테니 말이죠. 제게 닥친 상황은 말 그대로 천운이라고밖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늘이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병원의 권유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빵집은 당분간 쉬기로 하고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명을 살려주었던 시민이 절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30대 후반 정도 되는 건실한 총각이었고 손에는 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저씨를 도운 사람입니다. 아유, 반가워요. 잘 왔어요. 얼마나 궁금하고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고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엔 본인이 목숨을 구한 사람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총각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저씨 누군지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예? 전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은데 혹시 절 아시나요? 대뜸 눈물을 흘리며 본인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니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제 손을 잡고 본인의 정체를 말한 순간 저는 그 총각을 끌어안고 오열하고 말았어요. 저 지안입니다. 아저씨께서 가난한 제게 매일 공짜빵을 주셨던 김지안이에요. 누구시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지안이요. 30년 전에 아저씨 가게에서 동전만 들고 와서 빵 사 먹었던 지안이, 그 김지안이에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정말 네가 지안이냐? 진짜 지안이가 맞아? 아이고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정말 듬직하게 잘 커졌구나. 잘 커졌어. 저를 살린 사람의 정체는 바로 30년 전 저희 가게에 동전 몇 개를 들고서 빵을 사 먹으러 오던 꼬마아이 지한이었습니다. 30대였던 그때와는 달리 저도 많이 늙었는데 어떻게 제 얼굴을 알아봤나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저녁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지환이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안아, 그동안 잘 지냈어?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이 아저씨 얼굴은 어떻게 알아본 거야? 저랑 어렸을 때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어떻게 아저씨 얼굴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아저씨는 제가 꼬마에서 성인이 돼서 못 알아보시겠지만 전 아저씨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흰머리만 있을 뿐 그때 그 모습하고 똑같으세요. 아이고, 그랬어? 그때 우리 사진도 찍고 그랬었지. 이 아저씨도 정말 보고 싶었다. 보고 싶었어.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우리 지안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녀석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얼마나 아저씨가 걱정했다고. 죄송해요. 그때 절 키워주신 외할머니 기억나시죠? 그럼 기억나고 말고 세월이 흘렀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 어느 날부턴가
할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외삼촌께서 곧장 오셔가지고 저와 할머니를 데려가셨어요. 할머니가 정말 위독하셨거든요. 그래서 곧장 외삼촌이 사시는 경상도 진주로 내려가 거기서 지금껏 살아왔어요. 에휴, 그랬구나.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난 많이 걱정했었지. 동네 사람들한테 지안이 못 봤냐고 얼마나 묻고 찾아다녔는지 몰라. 죄송해요. 전 그냥 그때 어른들 손에 이끌려가다 보니 인사할 틈도 없었어요. 그래. 그래서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 할머니는 외삼촌 댁으로 옮기신 후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 손을 꼭 붙들면서요. 외삼촌 외숙모 말씀 잘 들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그동안 외삼촌과 함께 지냈던 거야? 네,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두 분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지안인 다행히도 외삼촌네 집에서 잘 지냈던 걸로 보였어요. 근데 지안아, 날 어떻게 발견한 거야? 전에 운영하던 가게도 재개발돼서 다른 동네로 이전을 했었는데. 네, 맞아요. 아저씨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가게 이름도 바뀌셨더라고요. 그랬지. 가게 이전하면서 우리 손주가 태어나서 가게 이름을 우리 손주 이름으로 바꿨었지. 그래서 아마 찾기 힘들었을 거야. 네,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을 내고 찾아다니다 마침내 발견하고 아저씨를 뵈러 가던 날이었어요. 아저씨를 발견하고 반갑게 멀리서 인사하려는 참에 아저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제가 신고를 했던 거였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너 아니었으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고맙다. 고마워, 지안아. 지안이 그동안 절 찾아다녔던 걸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지안이란 이름을 잊고 살았는데 말이죠. 내게 다시 와준 지안인 제 생명의 은인으로 제 앞에 당당히 나타났던 거였습니다. 그래, 지안아. 넌 하는 일이 뭐냐? 뭔데 그렇게 능숙하게 날 살릴 수 있었던 거야? 네, 지금은 119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날 살렸던 거였어. 네, 구급대원이 된 이유는 평생 절 키워주시다 돌아가신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리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할머니께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꼭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은 꼭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아저씨가 어린 절 가엾게 여기고 손을 내민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됐고요. 그래, 훌륭하다, 훌륭해. 아주 따봉이야, 따봉. 그렇게 저희는 사람 없이 불이 반쯤 꺼진 고요한 병원 복도에서 서로 꽉 끌어안은 채 그동안의 그리움이 조금은 녹아들 때까지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지안인 제게 또 하나의 선물을 안겨주었어요. 저의 병명은 심근경색이었기에 치료를 하기 위해선 스텐트 시술이라는 걸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안이 녀석이 수술 비용부터 입원 비용까지 모두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정말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돈 있어. 이렇게 찾아주고 살려준 것도 고마운데 병원비까지. 그건 고맙지만 사양아마. 에이, 아저씨. 아저씨가 매일 제게 공짜로 준 빵값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 그 정도는 능력 됩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 제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제 손길을 받아주세요, 아저씨. 아이고, 이 녀석아. 사람 눈물 나게 하네. 그래, 알았다. 알았어. 지안인 빵값으로 제 수술비와 병원비를 내주었고 며칠 뒤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시켜 주더군요. 안녕하세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누구? 아저씨,
저와 2년 전에 결혼한 제 와이프예요. 아저씨 얘기를 했더니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해서요. 저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요. 총각이 아니라 결혼을 했었어. 아주 잘했구나, 잘했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안이 와이프는 참 순수하고 고왔습니다. 그리고 뱃속엔 지안이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10살 때 코 올리는 꼬마가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돼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가장이 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흐뭇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제 아내도 아름다운 한상이라며 치켜 세워주었고요. 그 뒤로 우린 시간만 되면 만나서 밥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안이를 버리고 간 지안이 친모도 세상을 떠난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자기 외삼촌 집에 들렀다가 꼭 저희 집에 들른답니다. 아저씨, 세배 받으세요. 어서요. 아유, 됐다 됐어. 뭔 세배야? 그냥 앉아서 밥 먹자. 남사스럽게. 에이, 세배 안 받으시면 저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을 거예요? 아무튼 못 말린다, 못 말려. 그래, 알았다. 어서 해보거라. 아저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만수무강하시고요. 그래, 우리 지안이 와이프도 새해 복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자꾸나. 옛다 세뱃돈. 복 받으려고 준 돈이니까 받아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 아들보다 훨씬 더 아들 같은 면모를 보이며 저를 옆에서 살뜰히 챙기고 있는데요. 제가 시술을 받은 이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가 와서는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곤 한답니다. 아저씨, 오늘은 컨디션 좀 어떠세요? 아주 좋다, 좋아. 잠도 푹 잘 잤고 통증도 없고 베리굿이다, 베리굿. 혹시라도 술이나 담배 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나중에 아주머니 만나면 다 여쭤볼 거예요. 아이고, 이럴 때 보면 우리 마누라보다 더 잔소리가 심하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술, 담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끊었으니까. 이런 사소한 안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게 제가 꿈꿔왔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눈을 뜨고 감는 하루하루가 정말 뜻깊고 소중하고 또 행복한데요. 제2의 삶을 살게 된 만큼 그토록 그리워했던 지안이를 다시 만나 인연을 맺게 된 만큼 작은 것들 하나까지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앞으로도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구독자님들도 언제나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가정의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